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보세요. 제가 양주 공장에서요. 이게 지금 용어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양주 공장에다가, 제가 양주 사니까 양주 공장이에요. 양주 공장에서 곰 인형을 제작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운영합니다. 곰 인형을 생산해요. 이게 생산할 또 산업활동이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사업체 단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일 산업활동을 단일 생산 장소에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사업체라 그럽니다. 이거를 사업체 통계 단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업체란 말은 우리 언제 써요? 사업체보다 조금 더 큰 규모면 기업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규모가 큰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하는 경우거든.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양주 공장에서 곰인형을 생산해서 파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돈 버네. 자, 이번에 또 뭘 하나 만들지?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양주 옆에 파주 공장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팽이 고샷 하는 팽이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그 팽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나 또 운영해요. 둘 다 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곰인형을 생산하고 여기는 팽이를 생산하고. 자, 보세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사업체를 두 개를 내가 다 소유하는 거죠. 이걸 기업체 단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체보다 좀 더 규모가 크면 기업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규모의 크기 차이가 아닌 거지. 생산 장소와 생산 활동이 복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표준산업분리도 기업체 단위라고 써놓지만 실무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개념도 있지만 요런 개념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기업 집단이라고도 표시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의 경우는 기업체 단위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왜 기업 집단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는지 아시겠죠? 복수예요, 복수.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가.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는 너무 쉽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 단위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요.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활동과 장소 중에서 어느 쪽에 동질성이 강합니까? 장소 쪽에 동질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합리적인 추론이면 장소 단위라고 쓰면 될 건데 이거를 지역 단위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표준산업 분류는. 뭐 이해는 돼요. 그죠? 장소나 지역이나. 그래서 활동과 장소 중에서 장소 쪽에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반대는 여기잖아요. 단일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그러면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 중에서 어느 쪽의 동질성이 강해요? 활동 쪽의 동질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동 단위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건데 불쑥 활동 유형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또. 왜 붙였는지는 여러분들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표준산업분류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래서 왜 활동 유형 단위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 단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의 동질성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단일 생산 장소면 장소의 동질성이 있는? 여기는 둘 이상의 생산 장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의아해요.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면 하나의 생산 장소면 여기에요? 여기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단일 생산 장소면 여기는 둘 이상의 생산 장소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표준산업분류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제가 만일에 양주 공장에다가 고민형 생산 공장을 차려서 고민형을 생산한다면 이건 사업체 단위인 건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만일에 고민형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경기 호황이면 고민형 엄청 팔립니다. 근데 바로 너무 많이 고민형이 팔려서 제가 양주 공장 외에 파주 공장을 해서 여기서 고민형을 또 생산해요. 제2공장을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이 중에 통계 단위 중에서 뭐인 것 같아요? 하나의 단일 생산 활동을 두 개의 생산 장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예요, 그러면? 단일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활동 유형 단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어떤 아빠들도 고민형을 사질 않습니다,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고민형 생산해봐야 재고로 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제가 그래도 사장님 아닙니까? 안 되겠다. 크리스마스 날 이마트, 홈플러스 다 가봅니다. 가서 어디 장난감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배를 깔고 디비져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지를 봤더니 전부 다 고시핫하는 팽이 앞에서 막 울더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쓰고. 이거다. 그래서 내가 팽이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주 공장에다가는요, 팽이를 생산하는 자본 설비를 갖다 놓고 팽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렇습니까, 이거는? 양주 공장에서 고민형 생산, 파주 공장에서 팽이 생산. 자, 하나 이상의 두 개의 생산 활동을 두 개의 장소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왜? 내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거든. 장소도 다르고 활동도 다른 거를.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좀 팔리는데 고민형은 거의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파주 공장을 없애요. 없애고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고민형 잘 안 팔리니까 이걸 잘라요. 양주 공장을 절반으로 잘라서 파주 공장에 있던 팽이, 예를 들면 팽이 만드는 자본 설비를 가져와서 이 공장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서 팽이도 생산하고 여기서 고민형 생산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자,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개의 생산 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로 보자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두 개라고 보면 두 개의 산업 활동을 단일 생산 장소에서 하잖아요. 이건 지역 단위가 되는 거예요. 통계 단위, 다시 말하면 이 생산 단위를 통계 자료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본 통계 단위로 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서 생산하느냐, 생산 장소의 동질성 여부나 생산 활동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통계 단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칭이 어렵습니다만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이 표를 가지고 조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만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1차든 2차든. 여러분들 2차에서는요. 여기서 가로 3개 쳐요. 가로 3개 치고는 가론에 들어갈 통계 단위를 쓰고 설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목은 이해하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 사업체 단위하고 뭐라고 써야 될 겁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울 게 아니죠. 사업체 단위란 단일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그죠? 기업체 단위란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 써주면 배점 다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게 하나 있죠. 뭐냐? 이게 지금 통계자료 작성과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사업체 단위,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체 단위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요, 통계자료 중에서도 특히 생산 관련, 생산 통계 작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고요. 자, 이와 달리 기업체 단위 있죠,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군데 장소에서 두 가지 산업 활동을 하는데 둘 다 내 회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재무와 관련된,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객관식에서도 정답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2차에서는 여러분들 요것만 더 추가해서 쓰면 돼요. 재무 관련, 생산 관련.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하면 기업체 단위라 하면 이제 쓸 수 있죠.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행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하며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적합한 통계 단위다.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시면 통계 단위의 종류 4가지 각각의 특징과 명칭, 개념까지 다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말은 되게 추상적이지만 너무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거다. 다만 이 표를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산업 분류의 내용이 4가지 논점인데 그 4가지 논점에서 사실은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산업 분류의 원칙 요거 하나 남은 거죠. 산업 분류의 원칙은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산업 분류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결정의 방법일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죠. 통계 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통계 단위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암기할 거냐, 암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제가 뭐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또 머리 글자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뭐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그러면 우리가 뭐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뭐 정제동 그래서 뭐 정보 제공 기능이라든가 재조정 기능이라든가 동기화 기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앤드루스라는 학자의 정보의 효용 가치 4가지 그러면 형시 장소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 단위는요. 지금 본 것처럼 이 표를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만 이 표에서 다 끌어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재밌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 단위 4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생산 장소의 동질성, 생산 활동의 동질성의 차이다. 그래서 이걸 횡축과 종축에다 놓고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을 하시면.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재밌게 외우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제가 뭐 노동시장론에서도 그렇고 직업정보론도 그렇고 가급적 이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이 표는 그래요. 이 표는 표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진 표라서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공부하는 표를 지을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단일 하나 이상 이것도 어색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표를 보면 여기가 구분이면 여기가 단일, 여기가 하나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들어갔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표야. 원래 일반적인 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추측이에요. 저도 통계청에다 질문도 해봤는데 게시판에 뭐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없으신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거는 국제표준산업분류나 이런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써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수업한 내용대로 끄집어내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분류의 원칙은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산업분류 기준도 교과서들이 일반적인 목차 구분 없이 쭉 산업분류에 있어서의 그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 놨는데 실제로는 산업분류의 원칙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궁극에 가서 갈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통계 단위가 어떤 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 지으면 이걸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양라면에서가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 얘를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 거냐 이거거든요. 어떤 산업에다 적용을 시킬 거냐. 그래서 실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분류의 적용이에요.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전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산업활동을 하는 생산 단위를 어떤 산업으로 결정할 거냐가 사실은 전제가 돼야죠. 그래야만 이걸 산업부에 적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생산 단위에 산업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 산업 결정 방법을 공부해요.
도대체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삼양라면 회사를 어떤 산업으로 결정할 거냐. 산업이 결정돼야지 산업분리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산업결정 방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산업결정 방법을 공부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삼양라면에서는 어떤 산업활동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구분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양라면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도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밀가루를 구매하는 활동도 할 거고요. 노동을 구매하는 활동도 할 거고요. 그럼 노동을 구매한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 활동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격리 업무라 그러나요? 회계 업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자재 업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을 생산하면요. 삼양라면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들한테 팝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보관을 해야 되죠. 창고, 물류, 운송.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제품 개발. 왜냐면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이야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여러분들 세탁기를 만들어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판매합니다. 그럼 이걸 생산하고 판매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러지 않나? AS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활동들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활동 중에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 단계로서 그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개별 생산 단위들의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하고요. 활동들을 찢어서 구분해 보면 그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하고요. 산업이 결정되면 그거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책들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도대체 뭘 내가 읽어야 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용하는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의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걸 한번 상정을 해보면 크게 보면 어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산업활동이 있고요. 산업활동이 아닌 활동이 있어요. 산업활동은 아닌데 산업활동을 보조, 서포트, 지원해주는 활동이 있다고요. 그걸 보조활동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보조활동은 산업활동은 아닌 거. 그러나 산업활동을 보조, 지원해주는 활동이지. 그러니까 산업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정답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조활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1차 때부터 공부했던 거죠. 원료 구매. 그죠? 원료 구매 활동.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에서 밀가루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라면을 생산합니까? 원료 구매 활동에 지원을 받아야만 산업활동,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물류. 창고 보관, 운송 같은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 촉진 활동.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삼양라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본질적인 산업활동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의 수리, 제품 수리 활동.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활동이다. 그래서 이 보조활동들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산업활동만 남겠죠. 본질적인. 그래서 이 산업활동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주된 산업활동하고요. 부차적인 산업활동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크게는 산업활동과 보조활동으로 나누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개별 생산 단위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 그럼 여러분들은 통밥을 찍어보세요. 이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이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은 뭘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볼 필요도 없죠. 이걸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이걸 공부해요? 이걸 기준으로 산업이 결정되는데 이놈 속에 얘도 섞여 있고 얘도 섞여서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안 중요한 거 이거 빼고 이걸 빼고 남은 게 이건데 그 속에서 핵심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는 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논점이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곳. 자, 그럼 보세요. 산업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1차 때부터 계속 봤던 게 이거 아닙니까? 산업결정 방법은 일반적인 산업결정 방법이 있고 개별적인 산업결정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럼 일반적인 산업결정 방법은 뭐죠? 순서가 있죠. 1순위는 뭐예요? 자, 1순위가 아니라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그냥 이걸 먼저 씁시다.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주된 산업활동은 그럼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는 기준이 뭐죠? 그 생산 단위의 활동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에요.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에 그 기업이 순수하게 창출해낸 가치. 근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측정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2순위 어쩔 수 없죠. 제일 쉬운 거.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이 뭐냐? 이거로 정해요. 근데 이것도 비스무리한 활동이 두 개가 있거나 측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 개별 생산 단위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제일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되어서 하고 있는 활동. 고용 근로자의 수가 제일 많은 활동이 뭐냐? 고용 근로자의 수. 또는 자본 설비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설비의 집중. 또는 근로시간이 제일 많은, 또는 근로자들에게 제일 많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활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활동.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래서 1순위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액이라고 하죠.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 1순위. 이게 어려우면 2순위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 이것도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 개별적으로 가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름에는 뭘 팔죠? 여름에는 제가, 팥빙수 이런 거 팔아요. 그러다가 찬바람 불면 가을부터는요, 제가 붕어빵하고 어묵을 팔아요. 보세요.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체를 내가 운영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사업체에서의 주된 산업활동을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이건 어떻게 잡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느냐? 중요하죠.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제일 많았던 활동이 뭐냐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표준산업분류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고요.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중중중이 있잖아요. 중중중. 우리 1차에서 공부한 것처럼. 현재 적극적으로 산업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휴업 중인 사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활동을 했는데 뭘 잘못했겠죠?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채무초과. 그래서 자산청산으로 가고 청산법인 되는 경우 있죠?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 그럼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채권 추심하고 채무 변제만 하는 활동만 해야 되거든? 청산 업무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없으니까 이걸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설립 중인 사업체도 있어요. 아직 적극적인 법인격 취득하기 전에 설립행위 중인. 그래서 설립 중인 사업체.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휴업 중인 사업체면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휴업 중인 사업체는요.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지만 휴업을 하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 중에 하고 있었던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하면 될 거고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요. 당연히 청산 시작 전에
청산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는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청산 시작 전의 활동으로 갈 거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설립 후에 개시하는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산업분리의 적용 원칙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이 결정됐어요. 아, 주된 산업활동. 근데 주된 산업활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이 결정되고 나면 이걸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산업분리의 기준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잘 설명된 항목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또 2차에서 또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문제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라고 했는데 투입물, 산출물, 생산공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곳에 분류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로쳐서 2차 실기 문제에서 나왔던 거지. 신설 문제로.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분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몇 번 교재냐면 61번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로넣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61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적용 원칙에서 아래 가로를 채우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보세요. 생산 단위. 산출물뿐만 아니라 가와 나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딱 두 줄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가로가 3개 쳐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로를 3개 치면서 기본소 시간을 공부했는데 뭐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로를 2개 친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뭐냐? 당연히 산출물의 특성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투입물. 하나는 생산공정. 그래서 요 2개인데 이제 요 문제는 그대로 다시 나오면 여전히 가로 2개겠지만 만일에 이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이제는 가로 몇 개 칠까요? 이제 3개 쳐야죠. 원래 3개로 예상했던 문제니까 산업 분리의 기준이 3가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시간상으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업분류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업분류 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것처럼 산업의 개념,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 이거 3가지 쓰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공부한 통계 단위 어렵지만 이 통계 단위는 그 표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 결정의 방법까지 일단 오늘 준비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짓는 걸 하고요. 질문이 들어오셨네. 아, 직상 필기시험 지금부터 공부해도 3월 시험에 합격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객관적 시간이 아니에요. 주관적 시간입니다. 주관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실업자반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보다요. 재직자반 선생님들 있죠. 퇴근 이후에 저녁에 잠깐 와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재직자 분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데도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관적인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집중력 있는 공부.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정리가 안 되고 출제 논점을 파악하지 않은 책을 그냥 이래도 할 시간에 저희처럼 수업을 들어서 출제될 내용들, 논점, 키워드 이런 거 정리하고 이거를 압축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서의 내용이 여러분들 5분의 2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5분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을 1회독 하는 사람하고 출제 논점에 맞춰서 양을 5분의 1로 줄여서 이걸 3번 읽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에 누가 합격하겠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그래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지만 시험 공부에는 효율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 앉아 계신 많은 스님들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강의가 이 한 번의 강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거나 또는 직업 상담사 준비라는 과정에서 동기부여 내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